시선너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덕이 된 턱시도입니다. 누구의 성덕이죠? 시선 너머요. 성격이 뭐예요? 성공한 덕후. 여러분 오늘도 특별 게스트로 우리 턱시도님을 모셨는데요. 오늘도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오싹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제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선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집 대청소를 하거나 혹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 정리를 하다 보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예. 애초에 이게 내가 산 물건이 맞나? 이게 내 것이 맞나? 싶은 그런 물건들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내 것이 아닌 물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겨울, 당시 가명으로 동욱 씨는 입주한 지 반년 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동욱 씨가 살기 전에 그 집에 살던 청년이 아주 일이 잘 풀려서 나갔다, 그 얘기만 듣고 주변 환경 고려도 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때가 한창 추운 1월이었는데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바닥에 보일러를 켜고 맨바닥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 집이 외풍이 또 심해가지고 차라리 따뜻한 바닥이 더 나았거든요. 그날도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일찌감치 침대 옆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확 떠지더랍니다. 휴대폰을 켜보니까 시간은 새벽 2시 15분이었고 방안을 둘러보니까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파란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잠이 깨서 그런 건지 몰라도 늘 똑같은 방안 풍경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모니터 불빛에 비치는 그 방안이 왠지 내 집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때 천장을 향해서 똑바로 누워있던 동욱 씨는 아유 빨리 자야 내일 출근을 하지 하면서 벽 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웠어요. 근데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순간 이런 여성의 코웃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당시 동욱 씨 직장에서 가까운 원룸들은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부러 학생들이 많은 동네에 집을 얻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학생들이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그러고 1분쯤 지났나?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또 1분 뒤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욱 씨는 밖에서 웬 취객이 집이 있는 방향 쪽으로 걸어오면서 그렇게 내는 웃음소리겠거니 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리고 또다시 1분쯤 뒤에 아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그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정확히 동욱 씨의 등 뒤쪽에 있는 베란다 쪽에서 들리더래요.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되면서 가까워지면 소리가 나는 위치가 가늠이 되잖아요. 누가 베란다에 서서 비음이 섞인 웃음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동욱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에이 설마 하는 순간 이번에는 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더랍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에 땀이 배어나면서 아 이거 혹시 꿈인가? 아니면 진짜 누가 방에 들어왔나? 에이 아니겠지, 그냥 내가 자다가 깨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뒤를 돌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차갑고 딱딱한 마치 종이장처럼 마르고 건조한 손이요, 이불 밖으로 빠져나와 있던 동욱 씨 발을 확 움켜쥐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동욱 씨의 귀에 누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아까 그 웃음소리 있죠, 이 웃음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동욱 씨는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먹을 막 휘둘렀대요, 앞을 향해서.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방안이 환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어서 방에 불을 안 끈 거죠. 그리고 무심코 책상 위에 있는 그 모니터를 바라본 순간 동욱 씨는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니터는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였거든요. 불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고쳐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딱히 컴퓨터를 쓸 일이 없으니까 수리를 미룬 게 벌써 2주가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상황은 뭐지? 이게 꿈인가? 동욱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 후로 6개월이 흘러갔고 동욱 씨는 원래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내장사에 대한 꿈이 있었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마침 중국집에서 일하던 친구가 우리 돈 좀 보태서 짬뽕집 하나 내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렇게 친구는 그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 동욱 씨는 모아뒀던 그 휴가를 다 써가면서 시장 조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친한 회사 동료들에게는 곧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도 했고 식자재랑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메뉴 구상도 하고 다녔어요. 근데요, 이 동업하자던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 같은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도 이 친구 요즘 연락이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죠.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동욱 씨 입장이 너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동욱 씨는 어차피 내 장사를 하려고 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출을 조금 더 보태서 내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대출이란 게 말이 쉽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 가게가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뭐 장사 욕심도 나고 준비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고민 끝에 한번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자 이러고 무당집을 찾아봤어요. 뭐 이 무당이 되게 유명하고 뭐 용하다는 그런 무당은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동욱 씨가 있는 지역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제일 상단에 뜨는 그 무당집들 중에 한 곳을 골랐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무당이라고 하면 알록달록한 그 무복을 입고 뭐 불상 같은 걸 세운 신당 같은 게 있고 의뢰자의 얼굴만 탁 쳐다봐도 다 알아맞추는 뭐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아파트 창문에 작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땡땡보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던 거죠. 몇 시에 예약했다고 동욱 씨가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그냥 보통 중년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아주머니가 나오더랍니다. 내부도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그 동욱 씨가 생각했던 그 커다란 불상과 으리으리한 그 상, 그건 전혀 없었고 작게 차려진 상만이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동욱 씨는 실망감이 들죠.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친구랑 동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사주랑 친구의 사주를 불러드렸대요. 근데 이 무당이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사주도 받아 적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대뜸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코를 막 킁킁거려요. 그러더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욱 씨는 내가 아침에 식재료 조사할 겸 그 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때 뭐 식재료 냄새나 음식 냄새가 좀 묻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무당이 또 그래요. 이 무슨 이 독한 냄새지? 그러면서 혹시 남에게 받은 물건이나 주워온 물건이 집에 있냐고 묻더래요. 이 동욱 씨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서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코를 킁킁거리더니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친구랑 동업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 잘 다니고 그리고 집에 가면 청소 한번 싹 해보라고. 그리고 이상한 물건이 나오면 뭐 불에 태우거나 그러진 말고 그냥 바로 갖다 버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거 없으면 복채 5만 원 내고 이제 가보시라 그러더래요. 동욱 씨는 괜히 시간 낭비에 돈까지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발길을 돌렸죠. 애초에 무당 찾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저렇게 대충 할 거면 나라도 그냥 무당 하겠다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무당이 그랬잖아요. 집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니까 찾아보고 바로 버리라는 그 말. 그 무당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래요. 안 그래도 계획하던 일이 틀어져서 기분도 꿀꿀한데 산뜻하게 한번 대청소는 하자 하고 동욱 씨는 방 안의 가구까지 다 드러내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TV장도 드러내고 청소하고 침대까지 다 밀어서 바닥을 쓸고 닦고 했는데 이제 딱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장롱이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크고 무거워가지고 평소 같으면 못 본 척 넘어갔을 텐데 그래 이왕 시작한 거 여기도 싹 다 청소하자 하고 낑낑대면서 장롱을 옮기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요, 그 장롱 뒤쪽에서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장롱과 벽 틈에 뭔가가 있던 것이 툭 떨어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안에서 나온 것은 먼지가 잔뜩 묻은 시커멓고 네모난 물건이었고요. 찝찝했던 동욱 씨가 장갑을 끼고 그걸 들어보니까 지갑 있죠. 여성용 장지갑. 그거더래요. 당연히 동욱 씨 물건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전에 살던 사람도 남자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누구 건가 싶어가지고 지갑을 열어봤죠. 근데 그걸 딱 펼치는 순간 그 코끝을 한 대 두드려 맞은 것처럼 강한 악취가 풍겼는데, 비유를 하자면요, 이 동욱 씨 말에 따르면 고약한 발냄새에 썩은 그 천이 섞인 듯한 냄새, 그런 냄새 같더래요. 오래된 가죽 특유의 진득한 느낌에 그런 악취까지 나니까 엄청 불쾌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온 게 노래 주점 전단지더래요. 왜 찌라시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술집이 모여있는 번화가 쪽에 가보면 그 바닥에 막 흩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웬 여자의 증명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얼핏 봐도 한국인이 아닌 것 같더래요. 동남아 쪽 분이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동욱 씨가 거주하던 곳이 학생들이 사는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유흥업소나 그런 주점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동욱 씨가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은 분명히 남자라고 했고, 근데 이 외국인 여자 증명사진이 들어있는 다 낡고 삭은 이 여성용 장지갑이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좀 묘하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에 가족도 친한 친구도 지인도 없는 이 외국인 여성이 이 집에서 혹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소름 끼치는 상상이 들더라는 거죠. 동욱 씨는 무당 아주머니 말대로 바로 그 지갑을 갖다 버렸고, 그 아주머니가 영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욱 씨는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동욱 씨는 지금도 가끔 방 안을 등지고 자기가 겁이 난답니다. 그 등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던 그 웃음소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지갑에서 악취가 났을까요? 악취 난 이유는 그 여성이 전에가 아니라 전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전에 남성이었으니까 네. 전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서면서 지갑을 빠뜨린 거죠. 장롱에서 말리려고 이렇게 놓은 거야. 너무 더러워서. 네. 왔는데 이제 그게 빠진 거예요. 근데 지갑을 새로 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기대하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무당분이 계셨다면 무당분이 그래서 이렇게 했겠죠. 여기 네. 이제 네네네 빙의 무당의 빙의. 나쁜 기운을 놓고 가는 거죠. 저도 여기 많이 했잖아요, 무당들하고. 나쁜 애군을 네네. 놓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인터폴 동자무당. 그 입장에서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아까 그 네,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그 여자 귀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귀신 소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네네. 증명사진 그 여자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거죠. 전에 거기서 살다가. 그 지갑은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던 거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시면서 피가 썩은 게 아닌가. 아, 피가 썩은. 그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 우리 시사너머 구독자분들, 복습을 쭉 하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지갑에는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갑에 어떤 기운이 씌여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찾으러 온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실제로 그 동욱 씨가 경험했던 그 귀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악귀가 있는 곳에는 맡아본 적이 없는. 악취나. 그렇죠. 악취가 난다. 그런 것과 또 연결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송파구 삼전동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3년 4월 6일 새벽 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빌라 지하방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소방에서 출동해서 한 2분 정도 만에 쉽게 껐어요. 문제는 안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에 보니까 젊은 남성 2명과 젊은 여성 1명의 시신이 있었어요. 화재로 인한 사망은 아니고 이제 누군가 살해한 흔적이 있었어요. 안에 있는 시신은 25살인 남성 전 씨와 22살인 그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약혼남 29세 김 씨였습니다. 오빠는 중간방, 그리고 여동생은 안방, 약혼남은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네. 이 정황상 보면 잠을 자다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살해된 거였어요. 그 약혼남의 경우에는 술에 많이 취해서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경동맥 부분을 칼로 4번 정도 찌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약혼남의 경우에 키가 186에 100kg가 넘던 거구였어요. 체격이 좋네. 예, 그래서 뒤에서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잠이 들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예, 무방비 상태에서. 그리고 오빠의 경우도 몸무게가 80kg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덩치가 있었고, 그리고 정육점에서 일해서 힘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복부와 가슴에 9개의 자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찌른 거죠. 그래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안방에 있던 여동생의 경우는 약간 양상이 달랐어요. 왼쪽 어깨에 6곳, 그리고 목과 얼굴에 6곳 정도의 상처, 총 12곳 정도의 자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좀 원한이 있는 듯한 그렇게 찌른 거죠. 네. 또 발바닥에 혈흔이 있었어요. 발바닥 혈흔이 있었다는 것은 살아있었네. 공격을 받고 약간의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걸어 다녔다는. 걸은 정도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약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급소 위주로 공격을 했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원한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여동생 양 손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오. 총 13가닥의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어하면서. 예, 네. 방어하면서 보통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저항을 하면서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모근이 없어서 아이고. DNA를 채취를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네. 이걸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모계로 유전이 된대요. 음. 미토콘드리아가. 네. 그래서 같은 모계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같은 모계인 오빠의 머리카락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머리카락이거나 어머니? 엄마의 머리카락일 확률이 높죠. 아. 그런데 이게 유관상으로도 엄마의 머리카락인지 피해자의 머리카락인지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고통으로 인해서 본인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이해는 안 가죠. 왜냐하면 네. 이런 쪽에 다 찔렸는데 여길 잡지 사실 머리카락이 잡기란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결론을 내고 머리카락은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거를 좀 계속 보관을 했었으면 과학기술이 그렇죠. 발달하면 나중에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 발생된 사건이라서 그때는 공소시효가 있었잖아요. 네. 실제.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 모발이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하면 사실 과학수사 기법도 계속 발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좀 진실을 밝히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예. 근데 그- 증거를 무한적으로 보관하기에도 예. 좀 문제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 2점이 발견됐어요. 네. 하나는 정육점에서 뼈와 고기를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발골용 칼이라고 뼈와 고기를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런 발골용 칼 한 점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부엌 칼 한 점이 있었는데 이 발골용 칼에는 여동생의 이제 피가 검출됐고 그리고 부엌용 칼에서는 오빠와 약혼남의 피가 발견이 됐어요. 물론 지문은 안 나왔어요. 이 점을 보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명을 이 칼로 찌르고 또 다시 가서 다른 다른 칼로 칼로. 찌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은 여동생 살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같은 시간에 그 오빠와 약혼남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비극적인 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4월 5일은 여동생과 약혼남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상견례가 끝나고 셋은 여동생의 엄마였던 박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갔어요. 네. 거기서 술을 한잔 하고 박 씨가 가게를 정리한다며 3명을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11시 반 정도였고 엄마는 이제 자신은 12시 반 정도에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갔고 1시에 다시 나왔다고 해요. 1시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이제 찜질방에서 잠을 잔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 발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용의자들이 알리바이와 이제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언제 몇 시에 발생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방에 따르면 검은 연기가 보인 게 1시 40분, 새벽 1시 40분이었기 때문에 발화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발화 시간은 1시 20분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나갔다는 시간이 1시였고 소방에 따르면 1시 20분 정도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1시부터 1시 20분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물품은 뒤진 흔적도 없었고 사라진 금품도 없었고 그리고 평소에 여동생이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개도 그때 당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인과 개도 개가 짖지 않았다는 얘기는 친밀했던 소리죠. 친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를 밖으로 보낸 거죠. 방해가 될까 봐. 그럴 확률이 큽니다. 개는 이제 나중에 이웃 주민에 의해서 발견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을 열쇠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가장 의심했던 사람은 당연히 엄마 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엄마는 최초 진술할 때는 본인이 1시에 찜질방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는 진술을 바꿉니다. 사실 본인은 신월동에 사는 내연남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을 바꿔요. 네. 그리고 택시를 1시간 타고 갔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실험을 해보니까 집에서 신월동까지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차가 안 그치, 안 막히니까요. 막히니까 네네. 뭐 진술이 좀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혹시 그러니까 엄마가 탔다는 택시 기사도 못 만났어요.
안 탔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리고 본인은 엄마는 12시 반에 집에 들렸다고 했지만 그 알리바이도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인이 엄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보험이었습니다. 참. 엄마 박 씨가 사건 발생 4에서 5개월 정도 전에 이 남매 명의로 보험을 4개를 가입을 했어요. 생명보험이 생명보험. 수상하네요. 예. 이 보험은 또 특이한 거는 이 보험은 가입하고 2년 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30%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타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야, 노렸네. 예,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네. 심지어 박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보험에서 전화를 해서 이 보험이 유효한지도 확인을 해요. 이야, 정황상 그렇죠. 너무 정황상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박 씨는 이제 사건 직후에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합니다. 지급이 됐나요? 예, 지금 됐죠. 3억 원이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5억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음식점을 차립니다. 또 박 씨의 또 경우에 신월동에 사는 내연남 있었다고 하지만 이 내연남 말고도 남자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박 씨가 결혼 후 8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졌다,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주변 지인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동거남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기 전과도 팔범이었어요. 와. 더군다나 엄마가 이 사망한 남매 명의로 사채빚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매가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특히 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럼 아까 네. 딸이 그렇게 원한이 있는 것처럼 살해된 것을 보면 연관성을 없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용의자인 박 씨 동향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네. 박 씨가 2022년부터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시장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어버이날에 동네 어르신들 300명에게 무료로 삼계탕을 대접을 해서 모범 구민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리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4억 원이 넘는 액수의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야. 그리고 결국엔 수배가 되죠. 그리고 2024년에 검거가 돼서 네. 3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야, 정황상 이건 엄마가 99%의 범인 같지 않습니까? 네. 그 1%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공범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또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저는 이제 보고 엄마와 어떤 남성 사귀던 남성이 많았다고 하니까 네.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그 처리하기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열쇠를 어디서 구합니까? 다행히 불이 빨리 꺼져서 이렇게 사건이 발견이 됐긴 했네요. 일단은 뭐 불을 냈다는 의미도 이 모든 걸 손실시킨다기보다는 타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발견이 돼야지 돈을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죠. 야,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설마 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의심이 그 가네요. 네. 보험금뿐만 아니라 사채 쓴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안 안 갚아도 갚으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라는 게 사채를 얼마 썼는지 몰라도 이익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보험금, 사채, 빚. 이거는 애들 때문에 갚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박 씨가 남성관계에 복잡했기 때문에 요인은 남성관계였던 것 같아요. 남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고 돈이 사채 쓸 만큼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남성관계에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돈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신경을 안 쓰니까 사업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앞길만 기다리고 있겠다 생각했던 예비 부부였을 그러니까 건데 너무 진짜 안타깝네요. 참 언제라도 이게 꼭 진범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이야기를 네. 들려드릴게요. 당시에 제가 살던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갔어야 됐거든요. 저랑 제 친구는 저희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이제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뭔가 기분도 찝찝하고 날씨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저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날따라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버스 정류장에 가까이 가니까 정류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탁 돌려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을 본 순간 저는 심장에서 쿵쿵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몸이 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네. 산 사람이네. 뭐야? 우리가 보이나? 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중에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뭐야 저거? 친구의 소리를 듣고 저는 정신을 차려서 친구를 쳐다봤는데 친구가 앞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었는데 마을 버스가 다니는 길은 일방통행 길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뒤에서 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네. 예?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 서서 문을 열었어요.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건너서 그럼 탄 거예요? 아니요, 문이 반대편에 있었어요. 건너서 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타고 저랑 제 친구가 멍하니 그 버스를 보고 있으니까 그 버스 기사가 학생들 뒤에 버스 오니까 그거 타고 가.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5분 정도 뒤에 정상적인 길로 버스가 왔어요. 저희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거든요. 제 친구는 아침에 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막 떠들어댔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친구랑 같이 숙제를 하러 저희 집에 갔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랑 윗집 사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윗집 사는 어머니 친구분은 집안 대대로 신을 모시는 무속인 집안이세요.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집에 가끔 놀러 오고 하셨거든요. 제 친구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아침에 봤던 이야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네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서 그냥 웃어 넘기셨거든요. 그리고 숙제를 하고 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집 앞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아까 아침에 본 버스 그 너도 봤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는데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봤던 거 들은 것들을 다 얘기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오늘이 귀문이 열리는 날인데 너희가 운이 안 좋게도 그것을 본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도 본 거네요, 그러면? 네,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문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귀문이라고 그 망자들이 다니는 문이 열리는 날인데 이승에 있는 망자들이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보기만 한 거니까 그냥 딱히 위험한 일은 아니고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버스 기사님이 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저는 그 친구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때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다 귀신이었던 거네?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뭔 소리 하냐고 정류장에는 너랑 나 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버스 기사가 우리한테 뒤에 오는 버스 타라고 얘기한 것도 못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는 그 버스가 역주행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버스 기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도 봤고 네, 그 서 있던 귀신들은 또 못 봤고. 네. 근데 그 버스 기사는 또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날 저랑 친구한테 버스 기사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랑 친구가 그 버스를 탔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 우리 터키도님이 좀 신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사연이 또 있죠. 예, 네.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근데 저희 집도 대대로 약간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좀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 신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을 받으면 저희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저 포함 제 동생들 중에 또 한 명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셔가지고 신을 거부하신 거예요. 예. 거부하시다가 그 신을 거부하시다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되게 많이 귀신 같은 거 좀 보고 듣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점으로 싹 없어졌어요. 오. 네. 신기하네. 아버지가 다 떠안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턱시도님, 네. 그 보통 귀신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시지만 어렸을 적에 보통 귀신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형태가? 이게 이 사람이 이 형태가 귀신이다 아니다는 딱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무당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귀신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형태들은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막 웃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정신 이상 정신 이상자랑은 달라요. 달라요? 네, 이게 말로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막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네. 어떤 사람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슬픈 거 아닐까요? 말로 좀 설명이 가능한 게 없을까요? 막 목이 막 늘어나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막 목을 이렇게 막 꺾어요. 이렇게 목을 꺾었다 다시 붙였다 뭐 이런 형태인 귀신들도 보기 싫으네요, 진짜. 딱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이랑 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그 존재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마을버스에 있던 사람들이요. 네. 그 사람들은 저도 그때 착각했을 정도로 일반인이랑 또 매우 흡사했어요. 와,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형체로 보이기도 하고 보는 분마다
약간씩 다르대요. 어떤 분들은 시커먼 어떤 구체 형태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구름 덩어리라고 하죠. 그런 기운의 덩어리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기괴한 귀신들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귀신을 보는 사람들보다 기괴한 귀신들만 딱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덕시도님.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을까요? 시선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선너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정성스럽게 가다듬어서 시선너머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